왜 일산과 분당 똑같이 1기 신도시인데 집값이 이렇게 2배 차이가 나느냐. 기존에 부동산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빠진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국제정세, 인구, 교통 이 세 가지에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전쟁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임진왜란이라든지 태평양 전쟁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동북아시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속의 국가로서의 한국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21세기 들어서 세계 10대 강국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의 DNA가 우수해서 라든지 그런 내재적인 요인을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좀 세게 말해서 헛소리라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국제관계 속에서 특히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방에 놓여 있는 국가로서 제도의 혜택을 받아 이렇게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보면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에 걸쳐 있는 소노라 지역을 비교를 하면서 두 지역은 각각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한국인이 원래 우수해서 이렇게 왔다라든지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현대 한국이란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한국 시민들 이 두 요소의 성장은 전적으로 국제관계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국제관계와 내부적인 요인의 교섭에 의한 것이었지 이 내부적인 으쌰으쌰만으로 된 게 아니었다는 게 제 기본 주장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도시의 흥망성쇠를 봐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왜 일산과 분당 똑같이 1기 신도시인데 집값이 이렇게 2배 차이가 나느냐.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는 그렇게 좋았던 땅인 파주나 철원이 지금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가 돼서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된 것은 그 지역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버려졌다는 거죠. 그런 요소를 빼놓고 마치 한국이 미국 중부의 어디에 있는 평화로운 그 어떤 나라의 침략도 받을 염려가 없는 땅인 것처럼 다루는 거는 저는 어떻게 봤을 때는 미시경제학적인 오류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세상의 요인들이 그렇게 실험실 속에서 무균실 속에서 움직이겠습니까? 특히 한국처럼 북한이라고 하는 독특한 집단을 상대하고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권위주의 세력의 선봉장을 옆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도시들이 이 지역들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파주나 철원 같은 곳이 죽어버렸고 부산이나 울산, 포항 그리고 또는 여수, 순천, 광양 같은 곳이 뜬 것은 동남권이라 부르는데요. 이 동남권 지역들이 애초에 훌륭했고 파주, 철원이나 고향 쪽이 원래 나빠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들 적대 국가들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 운명은 이들 국가와의 관계, 그러니까 신냉전 하에서 권위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다면 다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서해안 지역들, 경기도 서부 지역이라든지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남북도의 서해안 지역들은 환황의 시대를 얘기하죠. 중국과의 교섭이 활발해지면 우리 지역이 뜰 것이다라고 하는 개혁 개방 때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럼 현실은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국제적인 제재에 들어갔고 최근에는 북한이 잇따라 위성이나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하는 것이 러시아 측의 원조와 배경이라는 얘기도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신냉전 하의 풍경인 것이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현재 모습 그리고 미래 모습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 얘기를 할 때 국제정세 그리고 전쟁사적인 관점을 도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물론 기존에 부동산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이분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 숨긴다거나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분들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 거다 보니까 빠진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담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당연히 토목이고 하나는 법률이고 하나는 경제학인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정세나 군사적인 문제가 이 속에는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장 현실에서 삐걱거리는 것이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 또는 대구군공항 문제 같은 거를 너무 나이브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냥 정부가 옮긴다고 발표했으니까 옮길 건데 정치권이 조금만 노력하면 빨리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택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국제정세를 알고 미국의 대유라시아 전략을 이해하고 있고 한미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부동산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런 건 쉽지 않다 옮기는 게. 성남 서울공항은 아마 못 옮길 거로 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정치인들까지 자신들의 공약에 활용을 해왔죠. 옮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옮긴다고 하더라도 아마 반세기는 지나야 될 거예요.
최근에 옮기기로 확정된 군공항이 하나 있죠. K2라고 하는 대구 군공항. 이거는 경상북도 군위를 대구에 통합시키는 대신에 그걸 옮기기로 했습니다. 물론 경상북도 의성에도 걸쳐 있는데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지어주기로 했다가 말을 바꾸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는 옮기기로 했어요. 했는데 수많은 오해들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구에 가보면 10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10년이면 옮긴다. 그런데 조금만 앞당기면 8년이면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심리까지. 마치 GTX가 지금 삼성역이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28년에 삼성역 개통하면 빠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을 만나보면 25년, 6년 얘기를 해요. 정부가 그래 말했으니까 하겠지라고. 저 공무원들이 토목공사 대신들 줄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한강물 막아줄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이란 거는. 특히 대구 군공항 같은 또는 수원 군공항 같은 미군이 쓰는 공항은 한국 정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국무부가 하는 거죠. 국방부하고. 그런 합의해서 움직이는 거라 대구에서도 뜻있는 분들은 20년 보세요. 그리고 제가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요로에서 들은 얘기로는 30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정된 게 그 정도입니다. 하물며 성남 서울공항이나 또는 수원공항 또는 김포공항이 수도권에 아파트 부족하니까 옮기면 되겠죠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나이브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부동산 업계에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분들이 저는 거짓말한다 보진 않고요. 이런 관점이 없었다 보니까 놓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안보 문제, 국제정세 문제가 중요하다. 이게 개입된 사례가 동남권인 거죠. 제1제철소가 포항에 만들어지고 제2제철소가 광양에 만들어졌죠. 흔히 영호남 차별이라 그러는데 공장이 없는 거는 전남 서부 지역이고 전남 동부의 여수, 순천, 광양은 한국의 일대 거점입니다. 공업 거점. 한 번이라도 여수 석유화학 단지를 보시고 광양제철을 보신 분들은 전라도가 차별받아서 공장 없다는 말씀 못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포항에 있는 제1제철소의 인력들이라든지 기술을 광양으로 전라남도로 옮기려고 해서 포항이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영호남이 뒤집어져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런 놓치는 것들이 있다. 산업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남 정치인들이 잡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공장 갖다 줬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북한에서 가장 멀고 평양에서 가장 멀고 베이징에서 가장 먼 거리에 공장을 놓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조선소가 거제에 있는 거고 울산에 있는 거고 포항에 있는 것이고 특히 광양제철소 말씀을 드린 게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제2제철소를 어디 지을까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실 유력했던 것은 지금 포항 현대제철이 있는 당진 아산 요 라인이었습니다. 아산 국가산업단지 쪽. 마지막까지 거의 다 갔는데 산업부는 거의 그걸로 승인했었어요. 그랬는데 전두환 대통령과 포항제철을 만든 박태준 회장이 광양에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광양에 만들고 땅이 뻘이에요. 남해안 쪽이. 개펄입니다. 근데 이거를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땅이 남아 도는데 공장을 안 지었고 남쪽은 땅이 없어가지고 개펄을 땅으로 바꿔가면서까지 철강이나 조선이나 방위산업을 놓고 있는 거는 이쪽이 땅이 좋아서가 아닌 겁니다. 연약지반이 뭐가 좋겠어요. 맨날 지금 연약지반에 부실 공사 얘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이건 국제정세로 봤을 때만 이해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전라도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영호남 차별 때문에 전라도에 공장이 없다. 경상도는 공장도 많고 상업적으로도 번성했는데 서해안 지역은 차별받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45년 8월 15일 전에는 이 황해는 말하자면 일본의 바다였어요. 일본의 괴뢰 정권들이 중국 대륙에 있었고 그리고 관동주 같은 곳은 일본의 직할지였고 조선은 일본 땅이었으니까 여기는 일본의 바다여서 아주 자유롭게 왕래를 했습니다. 45년 8월 10일 이후에도 자유중국이 있다 보니까 국민당이 있다 보니까 아주 자유롭게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밀무역도 많이 했고 그때 이제 마카오 신사란 말이 나온 거죠. 중국의 발달된 물자를 한반도에 수입해 온다. 이때 인천, 군산, 목포 등은 일제 때 번성했던 그 성세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공내전이 벌어지고 공산당이 49년에 승리를 거두면서 황해는 말하자면 자유무역의 바다에서 최전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전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강은 가로막혀버렸죠.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선박 운행이 중단돼 버리고 순식간에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서해안 지역의 도시들이 발달을 멈춰버리고 쇠락해버리고 마치 야외박물관처럼 지금 방치돼 버리는 그리고 공장들이 들어오지 못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겁니다. 이런 국제정세, 관계 문제를 빼버리고 내부적으로만 설명하려고 오로지 정치 광인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영호남 차별로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충남 서천군이었어요. 충남 서천은 장항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장항 재련소라고 한때 한국의 사회교과서에 그 안반 위에 굴뚝 있는 게 나올 정도로 일제 때부터 만들어진 공업지대였습니다. 이쪽이 만약에 자유중국이
계속 중국을 지배했거나 북한이라는 국가가 없었다면은 지금 울산, 포항, 여수를 합친 것만큼 강한 공업단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관성을 이어받아서 60년대 초에 정부는 공업도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인구 8만 명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무산돼 버렸습니다. 또 80년대가 되면 다시 한번 군산 지역과 장항 지역을 묶어서 군장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장항, 서천은 버려져 버리고 군산만 개발된 게 지금의 군산산업단지고 그걸 남쪽으로 내려서 개발한 게 지금 새만금산단인 거죠. 이런 식으로 북한과 중국에 가까운 평양과 베이징에 가까운 쪽이 계속 버려진 것들은 그쪽에 땅이 나쁘거나 그쪽에 사람들이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국제관계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만 그랬냐? 미래도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통일될 것이다. 또는 중국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믿으신다면 지금이라도 연천, 초론, 파주 또는 충남 서해안의 태안 같은데 또는 군산, 장항 같은 데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신냉전은 이제 시작됐고 어쩌면 냉전이 이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서방 진영에서는 냉전이 끝났다가 다시 부활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 EU 대표를 했던 분이 폴란드 총리인데 바로 어제 그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은 전쟁 직전이란 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은 신냉전이 시작됐고 한국은 좀 최전방상인 상태입니다. 60년대에 그런 문화혁명하에 중국을 맞서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의 강화도부터 전라도까지 서해안에 수많은 미군 기지들을 만들었습니다. 레이더 기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미사일 기지, 나이키 미사일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족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최전방이었던 걸 모르세요. 북한과 관계만 최전방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는 한 이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다만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흡인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리고 플러스 서울부터 현재 천안 아산까지 내려가고 있는 삼성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라인이 워낙에 강고하다 보니까 그런 지정학적인 열쇠, 또 요즘엔 지정학보다 지경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리경제학. 아직 한국은 그게 낯서신 것 같아서 그 단어로 쓰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지경학적인 말인데 이 지경학적 관점에서 이 열쇠를 무릅쓰고라도 서울 주변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서산, 당진, 천안, 아산 또는 파주, 고양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요인에는 북한의 대남 전략, 세계 전략, 대미 전략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북한이 오로지 재래 무기로만 남한을 공격하려 했었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김일성 때부터 개발하려 했던 게 핵무기였죠. 남한 측이 돈을 줘가지고 북한에 핵무기 만들었다는 거, 그거는 프로파간다고요. 북한은 이미 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했습니다. 그건 여야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그런 논의를 하는 자체가 한국 정부가, 한국 시민들이 너무 내부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려는 오류라 생각하는데 북한은 기본 목적이 핵무기 개발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열세에 놓인 미국 관계라든지 남한 관계에 대해서 일시의 우위를 점하려는 거였죠. 그래서 핵을 만들고 여러분은 못 믿으시겠지만 북한은 본인들은 늘 침략당한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남침을 했는데 자기들 가르치는 교과서에 대해서 북침이라 말하죠. 그런 것처럼 언제나 공격당한다는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핵을 만들면 우리를 못 건드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핵을 만들어서 일시의 우위를 가지고 남한 전체를 사정권에 놓고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 예전에는 중부권만 위험했습니다. 서울, 경기권만 위험했어요. 외교관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서울에 와 있는 외국 외교관들이. 자기들은 북한이 쳐들어오면 도망갈 생각 안 한다고. 왜냐면은 일단 죽고 시작할 거라서. 서울 인구 중에 300만 원만 죽고 시작할 겁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해외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게 어떻게 한국인들은 저렇게 북한이랑 이상한 나라가 위에 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나갈 수 있는 영역이죠. 어쨌든 재래 무기로 공격을 해온다는 전제하에서는 남쪽은 안전하고 북쪽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간 산업을 남쪽으로 밀어넣은 거였죠. 구미 같은 것도 사실은 공업으로서 입지가 적합하지 않은데 물도 부족하고 공업도시가 된 거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 고향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도 있지만 남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위가 깨지고 한국의 미래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가 지금 남쪽에 있는 구미나 창원 이런 데가 아니라 경기도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요즘 경기도 특산품이 반도체라 그러잖아요. 이런 자체가 지금 정세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핵무기의 위협하에서는 모든 지역이 평등해진 겁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이 상태는 오래 갈 겁니다. 그리고 전쟁사적으로 봤을 때, 군사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태는 평화는 아닌데 안정기입니다. 평화와 안정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아무도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저는 아마 100년 갈 거라 봅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오히려 중부권에 대한 재래 무기 압박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개발하고 싶었던 안달이었던 양주나 파주나 이런 곳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파로 그렇게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스파이 침투의 위협이 있었던 서산, 아산, 당진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는. 제가 이번에 쓰고 있는 책이 핵심 지역이 화성, 평택,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인데 이쪽은 한국의 미래 땅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좀 개발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 하에서 여러분이 동일하신다면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동의를 못 하신다면 뭐 여러분의 판단입니다만 너무 진지하게 남북 통일의 문제라든지 중국과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해외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 당장 제가 오늘 이 방송 녹화하기 위해 오는 중에 봤던 게, 처음에 휴대폰 산업이 발달했을 때 미국 정부가 애플 같은 데들이 중국에 부속 공장 짓는 거를 방치했다가 큰 코로 다쳤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많이 그랬죠. 그래서 AI 관련으로는 절대로 중국 측에 공장을 못 짓게 하겠다고. 이건 디커플링입니다. 심지어 냉전 때에도 미국은 소련에 밀을 수출했어요. 그때도 교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교류를 한다고 해서 그게 평화는 아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대중관계, 대북관계를 보시고 여러분이 어느 도시를 땅을 구입하시거나 집을 구입하시거나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도시를 바라보는 미래를 보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국제정세와 도시의 흥망성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메가시티, 대서울권, 중부권, 동남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인구가 그 3대 메가시티로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은 안타깝지만 흥망성쇠의 쇠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면서 특히 한국 인구의 이미 절반이 살고 있고 더 많은 인구가 모이게 될 대서울권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제정세와 도시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도시들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 재배치가 되고 어느 지역이 인구가 집중될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래 무기에 의한 경쟁이 있을 때,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좀 정근대적인 방식일 때는 동남권 쪽으로 기간 산업이 몰려서 한국이 마지노선 기능을 하고 있고, 서울의 북부 지역, 경기 북부라고 하죠. 또는 서해안 지역은 그런 지정학적인 또는 지경학적인 압력 때문에 개발이 지체되었다라고, 그쪽에 기간 산업을 둘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대서울권은 앞으로도 반세기 정도는 지금의 중심성을 유지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대서울에서 원래 3대 중심이었던 서울 4대문권, 영등포권, 강남권 중에 4대문권은 약간의 이동 예측됩니다. 아마 용산 쪽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의도하고 결합을 해서 용산, 마포, 여의도가 하나의 권역을 이루는, 이게 강남과 쌍벽을 이루는 거점이 될 것 같고요. 한때 경인, 서울과 인천의 축으로서 기능하던 영등포는 이미 많은 기능을 상실했지만 더욱더 세력이 약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강남 자체도 단단해지고, 제가 확장 강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만 반도체와 함께 뻗어나가고 있는, 또는 강남적 삶의 양식, 택지 개발된 아파트 단지, 복합 쇼핑몰, 수변 공간, 이 3박자를 갖춘 강남적 삶의 양식이 뻗어나가면서 지금 현재 천안 아산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이 발표가 되면서 예전에 중심지였다가 지난 100년간 중심성을 잃었던 안성, 그리고 용인의 처인구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도 아마 상당 부분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울러서 이런 판교 동탄을 중심으로 한 경기 동남부 지역과 거리는 가깝지만 교통이 나빠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충북 일부 지역, 음성 진천까지도 아마도 대서울권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대서울권은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집중될 것이고, 좀 세게 말하면, 속되게 말하면 다른 지역 인구를 전부 다 빨아들일 때까지 여기가 소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흔히 저한테 많이 오는 질문입니다. 제2의 강남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꼭 제가 제2의 강남을 찍은 것처럼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2의 강남은 없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의 강남을 능가할 만한 지역은 탄생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 그런 제2의 강남을 만들 만한 새로운 경제적 요인 또는 정치적 합의는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강남은 영원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남이 여러분이 구입하시긴 좋지만 과연 정말 살기 좋은 곳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보시라는 게 저의 기본 입장이죠. 제가 학교 다니던 다리가 성수대교였고 고등학교 바로 옆에 삼풍백화점이 있었어요. 강남은 사실 재난지역입니다. 너무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가가 관여하지 않다 보니까 좀 부실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강남의 힘이죠. 사실 국가는 강남을 버렸습니다. 원래 강북의 인구를 내려서 전쟁에 대비하고 하려다가 70년대가 돼서 강남 지역까지도 위험해지자 강남마저도 버려버리고 안산, 과천 등을 개발하고 끝내 세종을 개발한 거죠. 그러면서 강남은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민간의 힘만으로, 자본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도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올라탄 거죠. 흔히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려고 강남 개발 붐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민간의 힘으로 커져버렸고 하루에 땅값이 100배가 올라버리고 이 상태에 정치권들이 올라탄 거죠. 그러니까 강남의 장점은 정치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제2강남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국력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가능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정리하자면 원래 서울은 3대 권역이 있었는데 그중에 4대문 권역이 여야 관계없이 다 4대문을 가만두질 못하고 야외 박물관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고 차는 못 들어오게 하고 점점 그 중심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징이 그 의도한 건 4대문은 결국은 조선왕조 때 흔적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시민들이 포기를 못해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근데 4대문 바깥 용산 쪽은 일제 때 또는 구한말 때 일본인들이 만든 곳이라서 크게 미련들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 말까에 대해서. 그래서 좀 자유롭게 손을 대고 있죠. 그리고 여의도까지 포함해서 양대 권역으로 정리될 것이다. 여러분들 흔히 아파트값만으로 마용성이라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아파트값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도시는 복합 기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값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도시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기능하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마용성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마포, 용산, 여의도로 묶이는 거죠. 강남, 강북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 강남 부자들, 강남구 부자들이 강 건너가지고 용산구 한남동에 집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의를 자유롭게 오고 갑니다. 그래서 아마 성수 쪽까지 포함해서 강남이 될 거고 여의도까지 포함해서 마포, 용산 새로운 권역이 되는 거죠. 강남, 강북, 용산구, 영등포구 이렇게 면으로 보지 마시고 생활권은 그 면을 뛰어넘어서 움직인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겁니다. 저는 이 책에서 세 메가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부터 뻗어나가는 체인 형태로 뻗어나가는 대서울권, 그리고 동북쪽으로 포항부터 서남쪽으로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최근에는 방위산업체, 우주산업을 통해서 뻗어나가서 고흥까지 나가고 있는 동남권, 그리고 중앙에 국가가 산업인 지역들인 대전, 세종, 청주, 논산, 계룡 등의 중부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권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고 이 세 지역으로 인구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그 주변 지역의 농산 어촌들이나 지방도시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근데 이 지역들로 인구가 모이게 되고 이 지역에 커져나가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교통입니다. 요즘 교통하면 너무 GTX 하는데 경기도 얘기가 전국적 테마처럼 나오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중요한 안건들이 있죠. 대서울권에서는 GTX가 얘기 많이 되고 있고 지난 3월 30일에 드디어 GTX-A의 수소 동탄이 개통이 됐습니다. 드디어 뚜껑이 열렸죠. 과연 GTX가 그간 수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말한 것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개통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우리 GTX는 노선에 따라서는 중요한 지역이 있고 정말 의미를 가져올 지역이 있습니다. GTX-A 중에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까지 구간, 북쪽 구간, 아직 삼성까지는 28년 정도 돼야 개통될 것 같으니까 예외로 하고요. 그리고 GTX-B에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여기는 신선, 그러니까 철도를 완전히 새로 놨습니다. 그게 원래 GTX의 이념이었죠. 광역적으로 빠르게 서울 핵심 지역에 접근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쪽은 신선을 낳았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반대로 GTX-A에서 삼성부터 아래쪽, 이번에 수서 동탄도 그렇습니다만 이쪽은 병용 기존선을 함께 씁니다. 다른 철도들하고. 근데 GTX는 그렇게 위대한 그런 게 아니라서 KTX나 SRT보다 순위가 밀립니다. 또 기존 지하철하고도 경합해야 돼요. 그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동산 업자들이 노래한 것처럼 천지개벽적 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경기 남부의 주민들이 강남에 올 때 본인 집 앞에서 빨간 버스, 광역버스를 타고 또는 공공버스를 타고 직장에 오는 게 GTX-A 타고 오는 것보다 빠를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GTX의 문제는 배차 간격도 간격이지만 요금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요금 한번 설정하면 못 올릴 거예요. KTX가 그렇잖아요. 20년째 거의 요금을 못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서비스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올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서비스가 좋고 안전한 걸 타려면 요금이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시민들의 상당수는 최고의 서비스는 받고 싶은데 비싸게 내는 걸 싫어해요. 그게 지금 한국의 행정이나 정치권까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요금을 일단 무조건 깎아내리고 봅니다. 그럼 이제 뭐가 일어날 것이냐. 당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고장날 거예요. 싼 걸 쓰게 되거든요. 최저 입찰제 같은 걸 통해서. 근데 GTX는 대심도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권의 법적인 한계에서 벗어나는 40~50m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장 서해선, 9호선 등이 교차하고 있고 김포 골드라인도 교차하는 김포공항역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특히 서해선 타실 때 에스컬레이터를 몇 개를 내려갑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고장난다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에. 지옥도가 펼쳐질 겁니다. 그거는 김포항역 관계자들이나 서해선 관계자들이 나빠서가 아닌 겁니다. 나중에 고장 난다면 그거는 충분한 돈이 필요한 건데 돈을 못 벌기 때문인 거죠. 그런 상황이 우려가 돼서 어차피 한국은 요금 매기는 게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방식이 지금 좀 더 높은 가격을 매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말씀 드리면 분명히 또 이제 이상한 댓글을 달리겠죠.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GTX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배차 간격도 마찬가지예요. GTX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아닙니다. 한두 개 내려가면은 플랫폼 나오고 2~3분 한 대씩 열차 오잖아요.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좀 출퇴근 시간에 앞당긴다고 하는데, 압축한다고 하는데, 그래야 10분 정도 올 겁니다. 최대한 당겨봐야. 그리고 평소에는 더 길어질 거예요. 마치 수인 분당선 구간의 수원 인천 구간처럼. 그런 거를 감안하시라. GTX는 철도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많은 버스가 다니고 있는 구간을 하나 더 얻는 거기 때문에 예상하신 효과가 좀 덜 날 겁니다. 플러스 알파 정도뿐인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정말 한국의 구조를 바꿀 철도가 놓이고 있는데 그게 서해선이고 동해선이라고. 이건 당장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와 관계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아파트값만 보는 사람은 아니고 도시의 전체적인 기능, 복합 기능을 보는 사람이고 산업단지들의 미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겁니다. 경기도 고양부터 충청남도 홍성까지 그리고 아마도 호남선 따라서 목포까지 내려가게 되는 이 서해선은 지금 그간 한국 산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지만 철도가 없었던 화성, 평택의 서부 지역 그리고 아산의 서북부 지역 그 당진, 철도 없는 도시였죠. 이 지역들, 아산 국가산업단지 지역들인데요. 여기는 한 번이라도 가보시면은 그 지역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당과 배후 아파트 단지들에 놀라시게 될 겁니다. 그쪽이 철도가 없다 보니까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했어야 되는데 서해안고속도로 잘 아실 겁니다. 한번 타보신 분들은 늘 막히죠. 막히는 거를 뚫어줄 것이 서해선입니다. 철도와 도로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철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시성입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란 게 뭐냐? 곧 근대입니다. 근대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에서는 그 전까지는 영국 내 다른 지역들이 서로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열차가 정시에 운행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열차가 오는 거에 따라서 시계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란 게 뭡니까?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 핵심은 측량입니다. 근데 모든 것은 계측되어야 된다예요. 철도는 예측이 되고 계측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 화성 평택의 서부부터 열차가 없었던 태안반도까지 제공해 주는 게 서해선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통되는 2030년쯤이 되면 저는 모르긴 몰라도 화성시, 지금 동탄 인구가 늘고 있어서 다른 지역이 좀 잊혀져 있습니다만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게 될 거로 봅니다. 서해선을 지나는 서부 지역에는 화성시청역, 남양급하고 향남읍이 있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제약업체들이 다 향남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안중, 그 포승 항구가 있는 평택항에 있는 포승과 안중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쪽들은 인구가 많이 늘게 될 거고 산업 기반이 튼튼해질 거예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파트 투자만 관심이 있으시겠습니다만서도 도시라는 거는 아파트값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제가 화성 향남역 주변이나 예정지나 평택 안중 예정지에 가보면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영동개발 초기에 말죽거리 주변에 이러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먼지 펄펄 날리는 황무지에 부동산 업체들이 쭉 노열돼 있어요. 60년대 말에 강북에서 배 타고 강남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택시 타고 말죽거리 가는 풍경이 그랬다 그래요. 그게 지금 경기 서남부부터 충남 일부 지역까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서울권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인구를 빨아들일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다른 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예측인 것이죠.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좀 두 개 있다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러니까 지역에 공장 만들면 청년이 늘어난다 생각하시는데 거기서 늘어나는 건 청년 남성이죠. 청년 여성은 좀 다릅니다. 여성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고위급, 좋은 자리들을 제도적으로 남녀 절반으로 해야 된다 생각해요. 무슨 공단이나 이런 데들 또는 시청 이런 데들, 군청 이런 데들을 남녀 절반으로 만들어주면은 특히 젊은 여성들은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안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남녀차별이라는 시각이 있고 가부장적인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안 된다는 거 본인들도 아세요. 고칠 생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여성 공무원들을 끌어들이자는 건데 이분들 안 내려갑니다. 자기적 인구는 그대로 있길 바라면서 서울 경기권만 오기를 바래요, 인구가.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1기를 뚜껑 이제 열었잖아요. 결과는 서울 경기권 인구의 유입보다는 자기 지역 내에서 농산어촌이나 지방도시, 그 지역 내의 지방도시, 그리고 원도심에서의 인구 재배치입니다. 결국은 자기 지역 내 지역을 소멸시켜버리는 일을 혁신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보면 또 이제 지역 안배 때문에 원도심에 붙여서 짓지 않고 외곽에 지었잖아요. 지금 혁신도시 만들어서 행복한 거는 지역 유지밖에 없습니다. 지역 외곽에 땅이 있는. 그리고 그 공사하는 동안에 토건업자들. 근데 지역 정치나 행정에서 토건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묻혀버리고 일부 토건업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강하게 대변되다 보니까 혁신도시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인구 재배치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한 가지는 청년 여성들을 그렇게 원하신다면은, 가임기 여성을 원하신다면은 그들이 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요인을 줘라. 돈 준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그들에게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하나는 이민이죠. 이민 정책을 취하는 분들이 대도시 핵심 지역에 살다 보니까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게 영어 강사밖에 없으세요. 백인들. 근데 한국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외국인 인구들은 다 동남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싫어해요. 예멘 난민들 왔을 때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의 와 있는 인구를 현재 인구 통계에 대입시키면은 인구 감소가 멈춘 지역도 있습니다. 영남,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심지어 서울도 그래요. 이미 한국은 다인종 국가가 됐습니다. UN 통계에 따라서 인구 5%를 넘어갔어요. 지금 아직도 근데 대도시에 살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정책 결정자들은 다인종 국가가 되어야 하냐 마냐를 논하고 있는데 이미 돼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진심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단속한다 그러고 지금 일하러 와주신 분들을 지금 쫓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최대한 정착 안 시키려고 비자제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괴롭히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민 경쟁 중입니다. 하나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근데 한국은 여전히 배부른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게 이런 겁니다. 보면 한국은 여전히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이런 정책을 취할 수가 없다. 저는 아마 예측컨대 30년 뒤에 진정으로 소멸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좀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되면 아마 늦었을 거예요. 특히 외국인 이민들은 이미 다 다른 나라 가서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가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지 않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지만 한국 많은 시민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인구는 그리고 3개 메가시티 중심으로 아마 밀집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서울권에 대해서 몇 개 지역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서울권의 핵심 3대 메가시티 중에서도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대서울권, 이 지역은 몇 개로 나눠서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의 3대 권역이었던 사대문, 영등포, 강남 권역이 무너지고 있죠. 사대문 권역이 용산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 영등포의 다른 지역과 분리돼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여의도는 강북인 마포 용산과 붙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저는 공원으로 하는데 반대합니다.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핵심 지역 여기를 최대한 고밀도로 개발해서 서울 살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살게 해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원리예요. 그래서 정말 고밀집해서 사람들이 살기 괴로워지면 그때 알아서 나갈 겁니다. 그 방식을 취함으로써 어쨌든 용산, 마포, 여의도가 한 권역을 이룰 것이고 이게 강남과 양대 축을 이룰 것이다.
이거는 한국의 3대 메가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심을 만들어서 좋습니다. 1극이 되면 결국 다 소멸하게 돼요. 서울이 2개 권역으로 갈 거로 예상도 하고 가면 좋겠다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 지역은 기존에는 강남 3구 하면 강남이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반포자이죠. 어느 순간 서초구가 치고 올라왔어요. 한편 삼성역이 만들어지고 있는 GTX 삼성역 만들어지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여기는 애초부터 송파구, 인접한 송파구와 연계해서 마이스 산업으로서 육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남구의 가운데 있었던 뭐 테헤란이니 뭐 대치동이니 학동, 압구정 이런 데가 중심이었다면 이쪽에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양쪽 붙어있는 지역들, 양쪽 구와 붙어있는 신사동을 중심으로 하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인접지역 또는 탄천을 중심으로 하는 강남구와 송파구 인접지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저는 꽤 성공적으로 개발이 될 거라고 봐요. 이게 너무 성공적이 되면 아마 강남구 지역이 그 뒤늦게 재개발한다 그래도 이쪽을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쪽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복합개발이거든요. 아파트만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산업을 같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 강남구와 서초구 사이를 고가로 관통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이쪽을 지하화하려는 구상이 있어요. 이쪽을 지하화시키고 리니어 파크라고 하는 공원을 만들고 일부를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저는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철도 지하화 문제에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강남도 실패한다면 딴 지역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앞다투어서 자기 지역 다 지하화한다 그러죠. 이게 수십조예요. 안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강남에서 된다면 이 모델을 몇 군데는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특별법 만들어서 국비 끌어들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표 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 지금 여야 관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강남 서초구의 경부고속도로 모델을 지켜보시라. 그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지하화 할 돈으로 차라리 고가나 지상에 철로 2개 가는 게 더 나은 겁니다. 그거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도 인구가 걸맞지 않은 지하철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는 대전이라는 도시가 있고 지상도 좋다. 많이 깔자라고 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대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두 도시 사례를 같이 봐보시면은 그렇게 지하화 칠 시간에 차라리 하나를 더 깔겠다, 지상에다가. 라는 쪽이 현실적이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요즘 경기 북도 분도론 얘기 많이 나옵니다. 북도와 남도는 지금 이제 갈라지진 않았습니다만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반도체가 특산품이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어지면서 안성이라든지 또는 용인 지역, 이제 개발이 안 됐던 지역까지도 혜택을 입을 거고 이건 아마 충북 지역까지 끌어들이게 될 겁니다. 중부 내륙선도 최근에 판교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반해서 경기 북부 지역은 군사지역 규제도 있지 상수도 규제도 있지 몇 중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규제도 있어요. 사실 가보면 거기는 충남 충북보다도 더 시골인 데도 많거든요. 근데 경기도란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을 볼 때는 이런 규제가 전혀 다르다 상황이. 그런 관점에서 구분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로부터 출퇴근권인 서울을 면으로 보지 마시고 쪼개서 봤을 때 동북부의 출퇴근권인 춘천 원주, 동남권의 출퇴근권인 오송까지, 그리고 서남권의 출퇴근권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까지를 같이 묶어서 교통망으로 보시다 보면은 이 대서울권의 흥망을 아실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기존에 살던 지역을 넘어서 여기까지도 내가 출퇴근할 수 있겠구나 또는 여기 내가 나중에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와 교통 그리고 특히 3대 메가시티 중에 대서울권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대서울권이 아닌 양대 메가시티 그리고 나머지 소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3부에 걸친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동남권입니다. 동남권이라고 하면은 정치권에서는 경상도만 자꾸 묶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울경, 경상남도에 있었던 지역들, 경상남도와 부산, 울산을 묶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했다가 사그라들었다가 요즘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또 사그라들 겁니다. 또는 경상남도와 북도를 아우르는 식으로 뭐 해오름 동맹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얘기들을 하는데 매번 나갔다 사그라들죠. 지자체장들이 서로 친한 분들이 계실 때 얘기를 하다가 바뀌고 나면 사그라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거는 기간산업, 한국의 인프라 산업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권역입니다. 기존에 이 권역의 범위를 잡아줬던 거는
포스코, 포항제철이었습니다. 동북 쪽에 포항과 서남 쪽에 광양에 양대 제초소를 두고 여기가 한국의 마지노선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아마 저는 인식하고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포항은 6.25 전쟁 때 낙동강 벨트의 최북단이었습니다. 광양 하면은 광양 포항제철이 유명합니다만 또 하나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광양항이죠. 광양항은 부산항과 함께 한국의 양대 항구입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항구가 하나만 있으면, 기간항이 하나만 있으면 만약에 북한이 부산항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을 경우에는 유엔군이나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주한미군은 1년에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부산항이 아니라 광양항으로 진입합니다. 이건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이기도 한 거죠. 그것이 광양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는 여천화학단지가 있죠. 흔히 이제 영남, 호남 차별 얘기할 때 전라남도에는 산업이 없단 말하지만 여순강을 한 번이라도 가보시면, 그리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서 광양항이나 광양제철, 여수화학단지를 보시면은 그런 말씀을 못 하시게 될 겁니다. 현지에 가서도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먹고 살만하다고. 근데 목포, 광주 같은 지역들이, 전남 서부 지역들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길을 못 편다. 그 지역구도 못 늘리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경전선이라는 열차를 통해서 목포, 광주, 순천, 부산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순천부터 동부 지역, 동부 경전선은 선로 개량이 끝났습니다. KTX가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서부 경전선, 순천부터 광주 쪽, 목포까지는 예전 선로가 남아있고 해서 점점 더 전남 동부 지역은 서부 지역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 동남권의 일부인 동부 지역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럼 이런 동남권의 벨트가 약화되느냐? 저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신냉전이 찾아오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못하니까 동유럽 국가라든지 나토라든지 미국에 수출을 하고 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수출하는 식으로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카이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 서울에도 대전에도 본부가 있습니다만 핵심 시설은 창원에 있죠. 창원은 탄생부터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가 되면 북한의 위협이 심해지고 한편 독재가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또한 베트남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이 유사시에 한국을 도울 수 없다라는 위기감에 빠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주국방이었죠.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도 창원은 지금도 방위산업의 핵심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고흥, 나로기지에서 사용할 발사체를 개발할 공장을 순천에 짓기로 했어요. 이 창원과 고흥 사이에서 직원들이 거주할 만한, 그리고 산업이 단단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은 여순강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인 고려에 따른 결정인 겁니다. 예전에 박태준 회장이 만들어낸 동남권 벨트가 포항부터 광양까지였다면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어가고 있는 벨트는 광양을 뛰어넘어서 전남 중부의 고흥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마도 이 고흥을 넘어가서 강진이나 영암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을 답사했는데 여기가 공업화된다는 생각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쪽 지역들은 워낙에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다 보니까 자연자원이고 문화자원이 있고 아마도 그런 관광산업으로서 문화산업으로서 융성할 곳인 거지 산업벨트가 만들어질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남권은 포항부터 고흥까지로 완성되지 않는가. 동남권에 가보면 울산은 울산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청년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한탄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산과 울산 간을 잇고 있는 동해선 전철이 개통했죠. 이 동해선 전철이 현재 태화강역까지 가고 있어요. 울산에. 그러면서 울산 인구가 부산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울산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부산 분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서울이 인구 가져다는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볼 때는 도시 하나하나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권역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권역 전체를 봤을 때 인구가 증감이 있는 거와 별도로 이 지역이 한국의 최후방, 마지노선, 낙동강 벨트로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곤 합니다. 인구가 늘고 줄고 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공무원들이고 정치인들이지 그 지역 시민들이나 그 지역의 펀더멘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너무 우리는 시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너무 내 생각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다른 거다. 그런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역이 좀 동남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튼튼합니다.
국제정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서 갑자기 북한하고 통일된다든지 또는 중국이 갑자기 민주주의가 들어서서 서해 바다가 열린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이 상황은 바뀔 겁니다. 파주, 고양, 철원 같은 또는 고성 같은 곳들이 정말 좋은 땅들이거든요. 그쪽이 어마어마하게 개발될 겁니다. 또는 서해안 지역들이 다 열릴 거예요. 중국을 향해서. 근데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진심으로 믿으신다면은 지금 울산이나 부산 쪽에 투자하시는 돈을 그쪽으로 돌리셔야죠. 또는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은 정치적으로는 그쪽에 대한 어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돈이 돌 겁니다. 북한은 동의 안 했지만 접경지역 개발을 한다고 할 거고, 북한은 참가 안 하지만 동해선이니 경원선이니 철도 논다고 할 거예요. 그 돈을 따라서 투자하시는 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진심으로 믿지 않으시길 바라요. 다음으로 중부권입니다. 중부권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산업인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들, 특히 세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해요. 정권이 바뀌고 정세가 바뀌면은 세종에 옮겨간 정부 기관을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은 경로 의존성이 있어서 설사 그게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세종 지역을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고, 세종을 중심으로 남쪽의 대전과 동북쪽의 청주가 연담이 될 것인가. 이걸 연결시키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종시 중에서 남부 정부 청사 지역 말고 북쪽의 조치원 지역. 원래 세종 지역의 중심 도시였죠. 조치원. 그리고 일제 때는 충남과 충북이 인구가 좀 적잖아요. 하나를 합치려고 했습니다. 통합 충청도를 만들면 그 도청 소재지 후보지가 조치원이었어요. 그 정도로 핵심 지역입니다. 경부선과 충북선이 만나고 서해안으로 가는 지금 보령선이라는 말을 하는데 선도 놓일 예정이었던 곳입니다. 그 지역이 과연 개발돼가지고 청주 오송과 세종을 연결시킬 것인가, 나아가서 청주 시가지와 대전 시가지 그리고 논산까지 연결시킬 것인가가 하나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대전, 세종, 청주, 복선철도 그리고 중부권 광역철도입니다. 그 중에 중부권 광역철도는 기존 경부선이나 호남선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핵심은 그거죠. 대전시청과 세종시청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대세청 광역철도입니다. 이게 지금 풀리면은 이쪽은, 이 세 지역은 완전히 연담화가 돼서 중부권 메가시티가 완성이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가 좀 많습니다. 현재 지금 민자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자로 한다는 건 안 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만 그런 민자로 성공한 사례들이 좀 더 나와준다면 이쪽에 대해서도 창의성이 발휘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전, 세종, 청주 광역철도의 문제가 원래 현재 계획은 조치원부터 오송, 오창 거쳐서 청주공항 가는 라인인데 청주 시내를 또 지하철로 놔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화를 저는 과감히 포기하시고 지상으로라도 청주에 와달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주분들이 좀 지하화만 좀 포기를 하셔도 대전, 세종, 청주 철도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청주에도 좋고 중부권 전체에 좋아요. 근데 중부권의 좋은 일은 한국의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외곽 지역, 저 구석된 지역에서 서울의 문화시설을 누리기 위해서는 버스나 자차나 철도로 5시간, 6시간을 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중부권에 확고하게 중심이 만들어진다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요. 그걸 바라고 박정희 대통령도 수도 이전 계획을 만들었던 거죠.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는 임시 수도라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내부 자료를 보고 있으면 불안감을 지어주기 위해서 임시를 말을 붙인 것 뿐이지 사실은 수도를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국토의 균형 발전에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안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과 통일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방안이었던 거예요. 저는 한편 충청권에 가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쪽 분들은 충청권 메가시티를 말씀하세요. 그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완성된다면은 전라북도 익산이나 군산, 경북 상주나 김천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이라는 말을 포기하시라고, 과감하게. 중부권을 하시는 게 좋다. 중부권 메가시티는 충청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게 3대 메가시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6대 소권 중에 의미가 있는 지역, 특히 의미가 있는 지역은 대구, 구미, 김천 소권입니다. 이쪽은 현재 K2 공항이 군위로 빠지기 확정됐습니다. 이건 갈 겁니다. 다만 늦게 갈 거고 대구 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늦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현재 있는 K2 공항 주변으로 철도도 새로 놓이고 그래요. 옮겨가더라도 30년 쓸 거니까
군사시설은 철도가 필요하거든요. 대형 무기들은 도로를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테이투 공항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철도 공사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착각하시는 게 대구에 그 밖에도 군시설이 많거든요. 캠프 워커라든지 이런 게 같이 간다 생각하시던데 그거 아닙니다. 같이 안 가는 거니까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구는 앞으로도 낙동강 벨트의 핵심 지역으로서 한국의 군사 거점으로서 남아있을 겁니다. 다만 K2는 언젠가 빠져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미 수성구 중심으로 가고 있는 대구 동부 지역 거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대구 경제 산업 중심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대구 동부에 있는 경산, 원래 지금 수성이라든지 안심 CG지구라든지 혁신도시가 다 원래 경산 땅이에요. 경상군 땅을 야금야금 가져와 가지고 대구가 커진 건데 아마 대구 동부가 더 발전된다면 4호선도 깔리고 아마 경상과의 통합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영천까지 나가야 될 거예요. 한편으로 서쪽으로는 칠곡 넘어서 구미, 그리고 김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대구 서부 지역 분들은 이제 구미로 출근하고 계시죠. 구미공단으로. 구미공단은 최근에 하이테크밸리, 구미 신공항 옆에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낙동강 물이 너무 이제 부족하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 구미가 그렇게 대규모 공장이 만들어지면 좀 불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을 하죠. 이게 성공적으로 운행이 된다면 아마 구미, 김천, 칠곡, 대구, 경산, 영천까지 하나의 권역으로서 확고히 자리를 매김할 겁니다. 다만 제가 이거를 메가시티로 부르지 않는 거는 너무 대구 1극이라서 그래요. 구미나 김천이 대구에 맞서기에 좀 약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를 소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만 다른 소권들과는 달리 대구는 현재 한국 4위의 도시죠. 자꾸 3대 도시라 주장하시는데 인천이 3위입니다. 냉정하게 대구는 4위인데 하지만 튼튼한 4위다. 그리고 미래 발전도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머지 지역 말씀드리면은 동해안 지역과 서해안 지역, 그리고 전북 서부 속권, 전남 서부 속권은 큰 틀에서는 신냉전 하에서는 너무 큰 개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러시아 특수, 중국 특수는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새만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새만금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새만금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서울의 3분의 2예요. 거기를 어디 아파트 공장 하나 분양된다고 새만금 핫하다고 말하는 거는 참 그거는 새만금 모르는 거죠. 새만금 군산 지역은 원래 군산 산단으로서 잘 나가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김제 새만금이나 부안 새만금을 같이 묶어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쪽에 새만금 신공항 대표적이죠. 잼버리 유치한다고 공항 만든다고 했는데 잼버리 끝날 때까지 사업자 선정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안 가시고 새만금의 미래를 많이 말씀하십니다만 간 입장에선 저는 새만금 간척지의 상당 부분은 역간척을 통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갈 거라 예상합니다. 이게 현재는 새만금은 사업 자체가 목적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공사를 하는 중에 쌀이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한다 그랬다가 뭘 만든다 그랬다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적을 만들어내온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만금을 쪼개서 보셔야 됩니다. 새만금 북부 지역, 군산 쪽은 원래부터 군산 산단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다만 거기도 한계가 있어요. 미중 갈등 속에서 새만금 신공항 같은 경우는 원래 군산공항의 확장인데 군산공항은 미군 공항입니다.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미군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인 것이고 그런 경우에 중국인 바이어들 또는 바이어를 빙자한 공안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군산공항이나 새만금 공항으로 드나드는 것을 과연 미국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새만금 산단에 들어오고 있는 2차전지 기업들 보면 미국의 규제를 피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합작 형태로. 이거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제재 문제나 갈등 문제가 바뀜에 따라서 금방 없어질 수 있는 소재들인 겁니다. 신중히 보시기 바란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남 속권 같은 경우는 광주와 목포 그리고 무안이 중심이죠. 이 지역의 최대의 갈등 요소는 현재 상무지구와 광주 서부에 걸쳐 있는 광주 군공항의 이전 문제입니다. 원래는 무안에 공항 만들 때 같이 갔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무안 측이 민간공항 받고 지금 군공항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현재 군공항을 중심으로 상무지구가 개발이 애매하게 된 상태고 서부 KTX 광주 송정역 역세권과 광주 구도심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광주 분들은 어떻게든지 군공항을 내보내고
통합 개발을 하자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공항 이전이 저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송정 지역과 원도심 지역이 통합돼야만 한다고 믿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큰 도시는 기본 중심이 여러 개예요. 서울의 4대문 권역과 영등포 권역과 강남 권역이 연남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쪽 부동산들이 중요한 과잉이라 부동산 카페들 빨리 이거 무조건 빼야 된다. 그래서 빨리 통합 개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광주가 과연 인구가 늘 것인가? 그 공항을 빼고 그렇게 남아 생긴 빈 땅을 다 아파트로 채울 만큼 인구가 늘 것인가라는 걸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공항이 서울도 김포공항 있습니다. 부산도 김해공항 저는 가덕도 신공항 개발이 결국 도중에 애매하게 끝날 거라 김해공항 남을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국제와 국내로 이원화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광주공항도 아마 남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원 체제로 가시는 것도 염두에 두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광주 군공항부터 그와 연결돼서 지금 행방이 애매한 마륵동 탄약고라든지 다 가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옮길 거냐 안 옮길 거냐가 정해져야 되는데 계속 미정미적해요. 근데 보면 다 같은 당이에요. 그 지역은 정치적으로. 근데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전남 서부 속권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제주 속권입니다. 제주 속권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통이 문제예요. 철도가 없죠. 여러분 제주도 가보신 분 느끼시겠습니다만 제주 공항 가려면 길 많이 막힙니다. 철도를 순환철도로 놓으려는 계획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전부 무산됐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모노레일 한번 깔면 좋겠어요. 그 시가지 쭉 따라가지고. 그러면은 탄소 배출도 상당히 줄 거고 교통체증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제주 시내 가보면 서귀포도 그렇고 불법 주차가 많거든요. 그런 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물 부족입니다. 제주도는 섬인데 왜 물이 부족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현무암 지질이죠. 그래서 제주도는 그 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비닐을 깔고 저수지를 만드는 식으로 온갖 궁리를 해서 간신히 지금의 물 부족 상태를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 제주 시내 걷다 보면은 그 부분에 홈이 파 있는데 물이 없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제주의 원래 모습이라는 걸 아시고 제주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제주 가서 방송에 초청받아서 강연도 했었는데 제주는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느는 게 문제예요. 이런 교통 인프라, 물 문제, 그리고 쓰레기 처리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같은 게 부족해서. 그냥 흘려내보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인프라 부족이 있는데 무조건 인구가 느는 게 오히려 저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는 균형 발전을 꾀하시라. 그리고 무조건 개발 반대, 무조건 평화의 섬을 말하시기 전에 저는 신냉전 체제에서 제주가 이른바 평화의 섬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균형 발전 정책을 취하시면서 군부대도 받으시면서 반대급부를 취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제2공항 같은 것도 무조건 전쟁에 쓸 거니까 반대한다 그런 식의 이념적인 접근 말고 서귀포 지역이 차별받고 있거든요. 제주 내에서 너무 제주 중심으로 돌아가요. 시계 중심으로. 제2공항이 성산 쪽에 만들어지면 서귀포 쪽이 조금 숨통이 트일 겁니다. 그리고 제주에만 몰려있는 관광객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 걸 통해 좀 유연하게 바라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제주분들께 드리고 싶네요. 이상 대서울권을 제외한 나머지 2대 메가시티와 6대 속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3회에 걸친 저희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3회 모두 보아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